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개설해서 강의하는데요.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가정사역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정사역의 시작은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정사역의 역사에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담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치유, 회복,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인문학자 중에 정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최고의 혼수품 중에 하나가 소설책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최고의 혼수품 중에 하나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책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조선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책은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다 필사예요. 그래서 각 가문이 갖고 있는 이런 소설과 이런 책들은 필사본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필사본에 얽힌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양반가의 한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이제 여동생이 이제 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시집 가기 전에 없었던 책이 보이는 거예요. 임경업전입니다. 이거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뭐 원래 딸들이 또 가져가고 싶잖아요, 다. 시집 갔다 오면 없으면 또 다 들고 가고 싶잖아. 그 마음에 딴 거 안 하고 그 친정에 있는 열흘 내내 밤새도록 임경업전을 필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열흘 만에 책 한 권 쓰겠습니까? 이제 한 뭐 절반이 뭐겠습니까? 한 뭐 20-30% 쓰고 이제 아쉬움을 갖고 간 거예요. 이때 이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딸이 쓰다가 말고 가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딸이 쓰다만 그 필사본을 또 아버지가 씁니다. 또 아버지가 바빠서 못 쓰니까 또 엄마가 씁니다. 또 여의치 않으니까 또 다른 자녀들이 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카가 나도 쓰겠다고 해서 한 페이지 삐뚤삐뚤 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총 감독한 임경업전의 필사본이 드디어 완판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아버지가 이런 한 줄을 넣습니다.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남존 여비 아주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남녀 뭐 이 차별 뭐 그런 어떤 그 시대인 줄 알았으나 그 시대에도 딸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던 가슴 넓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그 아버지가 보낸 그 임경업전을 봤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글에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는 그 글을 읽고 울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네? 수백 년이 흐른 누군가에게도 눈물이 나는데 그 딸에게는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소설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댁 식구 다 읽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있습니다. 네? 다 돌려가면서 읽겠죠. 바로 이 딸을 귀하게 여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그 시댁에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딸에게 아버지가 그리운 아버지가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문학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네. 자,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독일을 대표로 하는 가족 치료사가 있습니다. 버트 헬링어예요. 네. 이 헬링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매력남들에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뒤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수 생활 20년째 하면서
간혹 가다 보면 빛이 나는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잘생긴 건 아닙니다. 굳이. 하지만 왠지 그 아이에게 빛이 나요. 따뜻한 인격, 그리고 건강한 성격, 그리고 친화력이 있는 그런 소통의 방식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끌어들여요. 하지만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괜찮은 애예요. 그런 아이들이 몇 년에 한 명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 한 학기 하나가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공통점을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소시민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자기는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결국 핵심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 매력 있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은 타고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악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들과 말을 섞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볼게요. 정말 멋지고 매력 있는 아들들의 뒤에는 그 아들과 기꺼이 소통하려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최악의 아버지에는 그 반대적인 모습이겠죠. 아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이기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공감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야말로 어쩌면 아들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그늘이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많은 가정들 보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들을, 딸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마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2% 모자란 게 있어요. 그 2%는 누가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직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아들에게는. 아들의 인생에 사실 엄마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아들이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의 원형이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소통했고 대화했는지가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2% 모자란 게 있다. 그거는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대화하는 게 쉽습니까? 날 잡아야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하려면 이미 그 아들과 유년기서부터 수없이 작은 것들을 공유하고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중요하냐면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아들은 그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사회 초년기 때 아버지의 지지와 공감을 경험하게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마디예요. 힘들 수 있겠다. 하지만 아빠도 그 힘든 시간을 겪긴 했어. 한번 좀 호기심을 갖고 한번 버텨볼래? 응? 별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흔한 그 한마디의 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애들과 그거를 아버지와 수없이 공유한 아이들의 인생의 여정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리고 소통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소개한 인문학 서적입니다. 이거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이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은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이 안엔 놀라운 심리학이 있습니다. 자, 알랭 드 보통이 20대 초반에 쓴 소설 우리는 사랑일까입니다. 자, 여기는 24살의 그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앨리스가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앨리스의 연애 이야기예요. 자, 앨리스는 어떤 여자냐?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여성이에요. 아빠는 파산당했고
파산당하자마자 엄마는 아빠를 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부자를 만나서 시집가 버려요. 순간 앨리스는 기숙학교로 어린 시절 돌게 돼요. 예. 그리고 늘 외롭고 그리고 부모 없는 그 아이가 되어지죠. 크리스마스 방학 때 갈 데가 없어요. 엄마가 있는 미국 갈 수도 없고 아빠는 사라졌고 너무나 외롭게 성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통이에요, 그게. 이벤트가 아니라니까. 이벤트로 사랑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덜납니다. 우리가 아는 일상에서 느끼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대화예요. 대화입니다. 자, 앨리스는 이제 그만큼 사랑이 중요했던 사람이고 소통이 중요했던 여성이죠. 자, 앨리스가 만난 첫 남자 에릭입니다. 극강의 비주얼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이돌 외모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의사입니다. 의사. 네, 근데 에릭은 생각만큼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영국의 의사로서. 그래서 의사를 때려칩니다. 때려치고 런던의 금융가에 취업해서 막대한 부를 만듭니다. 벌써 20대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비주얼 완벽해. 네? 돈 엄청나. 자, 이 에릭과 앨리스는 이제 연애에 빠지게 되고 뭐 정말 뭐 달콤한 연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웬일인지 둘의 관계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고 레스토랑 가고 너무나 좋은 휴양지에 데려가고 뭐 좋은 데 다 데려가는데 뭔가 앨리스는 자기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에릭은 말을 돌려요.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네. 또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맛있는 식당인데 어디 가지? 어느 순간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어려웠던 이 에릭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변호사로서 근무하다가 그 직장에 잘립니다. 잘리고 나서 그 스트레스를 술과 폭력으로 푼 거예요. 예. 옛날에 보면 우리 아버지들 중에 맨날 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어머에게 그냥 상 뒤집어 던지고, 예? 그리고 애들한테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막말했던 막걸리 아빠 있죠. 이전 세대. 예, 시골마다, 예, 동네마다. 그 아버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패한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에서 요만큼의 내 입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상에서 패한 그 남자들이 자기 집에 와서 요만큼의 그 가정 안에서 독재자가 되고 군림을 했던 거죠. 그 아버지였던 거예요. 에릭의 아버지도. 집에서 온통 어머니에게 스트레스 풉니다. 그리고 밤마다 때립니다. 그리고 엄마는 매일 밤 남편에게 매 맞고 다음날 아침에 그 매 맞은 걸 숨겨요. 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어떻게든. 네. 자녀들은 안 거예요. 엄마가 매를 맞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아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이 에릭은 자신의 가족의 현실을 외면해야 했어요. 왜? 엄마가 원하니까. 왜 몰랐겠어요? 엄마의 비명소리? 침대에서 안 들리겠냐고요. 다 들리죠. 네. 하지만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이거예요. 보지 마. 듣지 마. 말하지 마가 된 거예요. 이런 어린 시절 보낸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를 말하면 안 되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의 감정을 공감을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마저도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소통이 어려운 남자가 되어져요. 그냥 비즈니스라든가 농담은 잘하겠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불가능한 남자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남자예요.
하지만 단 하나 소통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앨리스는 이제 그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둘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나타난 두 번째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필립입니다. 자, 필립은 비주얼 전혀 없습니다. 네.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 아니죠. 에릭은 화이트 칼라, 백만장자, 그리고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2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100억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필립은 음향 기사입니다. 블루 칼라예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늘 그렇게 평생을 쭉 살 사람이죠. 네. 자, 앨리스는 우연히 음향 기사인 필립과 지방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갈 때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심심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자기가 여기 제가 어릴 때 여기 기숙학원에서 다녔는데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필립이 그래요? 그때 학교 어땠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친구들은 다 집에 가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요, 엄마가 미국에 있었고요. 예, 아빠는 없고 엄마는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야, 진짜 외로웠겠네요. 근데 그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버텼어요? 글쎄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사랑하는 남자친구 에릭과 그토록 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아픔의 이야기를 처음 만난 필립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은 대화가 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무건수원이 아니에요.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냥 멍하니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판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그래서요. 판. 네. 글쎄 말이에요. 야, 그거 진짜 힘들었겠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게 판입니다. 그 판을 깔아줄 때마다 상대방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벌써 2시간을 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 앨리스는 혼란에 빠집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 에릭, 완벽한 남자 에릭이에요. 하지만 소통이 안 돼. 하지만 필립은 어때요? 뭐 완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소통이 되네. 네. 그리고 앨리스는 두 남자 중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누굴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필립으로 선택되어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들, 당신들은 에릭입니까? 필립입니까? 많은 아내들이 속았다 당했다 느낍니다. 에릭 같은 남자 버리고 필립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보니까 경제력만 필립이고 소통의 능력은 에릭이야. 그때 속았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필립이라도 되자가 저의 모토입니다. 바로 소통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는 소통이 정치적인 용어가 됐어요. 소통, 공감. 어느 순간 정치적인 용어가 되어지고 사회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흔한 말이 소통이고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나 흔하죠. 하지만 진짜 안 되는 게 소통과 공감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겉으로 드러난 건 성격 차죠. 하지만 그 안에 가치관의 문제, 고부 갈등, 수많은 문제들이 그 원인을 차지합니다. 자, 이 수많은 원인을 단 두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죠. 바로 관계고 소통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부부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소통이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아내가 오해했고 그 오해를 풀려고 계속 여보 그거 당신 오해한 거야. 이거야라고 했을 때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네, 문을 탁 닫아버리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거라고 이제 아버지 학교를 안 나온 아버지들은 순간 격분해서 이제 막말을 하거나 옆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겠죠. 네, 흥분해서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순간 이제 결혼 생활 파국으로 갑니다. 네. 답답해요. 자, 이때 제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관계가 깨졌는데 소통이 되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소통은 PR일 뿐이에요. 홍보일 뿐이죠. 그게 어떻게 소통입니까? 이때 소통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냐면 관계를 복원시켜야 돼요. 자녀와 아빠 그리고 아내와 남편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네, 여기에 계속 소통만 하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깨진 관계를 복원할까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 이제 아내는 길을 막게 될 때죠. 그럼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이때 이 남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아내가 식기세척기를 우리 집도 좀 들여놨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카드 긁는 겁니다. 식기세척기.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장인어른 생신이에요. 옛날에는 뭐 상품권 하나 보내고 뭐 이제 뭐 축하드립니다 한번 카톡하고 말았다면 이번에는 그 생신 잔치에 직접 참여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좀 거한이 꽃다발이나 선물을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죠. 뭔가 남편이 노력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 관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많은 문제는 딱 두 가지로 정의 가능하다. 하나는 관계고 또 하나는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99%의 원인은 소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뭐 이벤트,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늘 할 수는 없잖아요. 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경청하려 하고,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사실 사랑받는다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소통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근데 역시 모두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네.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도구는 경제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요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간혹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저는 제 주제가 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가족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심리학은 주로 다 여성들의 영역이거든요. 이 가족 심리학 분야의 남성은 되게 드뭅니다. 일종의 저에겐 불러오셔야죠. 경쟁자가 좀 없습니다. 네.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왜 이 가족 심리학을 교수님은 하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야말로 가족 심리학이 필요했던 사람 같아요. 확실하게.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몇 시간일까? 저는 정말 사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춘기 때 갈등도 많았고 아버지와 싸운 일도 너무 많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춘기를 보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1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십니까? 공부하고 뭐 이제 뭐 성적 얼마 나왔어? 뭐 체육 뭐 했어? 뭐 교행 가는 거야? 뭐 그런 얘기 말고요. 대화. 주고 받는 대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말하는. 네. 성적과 뭐 이런 거 빼고 숙제 빼고 서로의 관심과 생각을 공유했던 그 대화. 저는 제 인생 0세에서 20살까지 아버지의 대화가 1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높게 쳐서. 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많은 아들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88년도에 저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충청도에는 이제 훈련소로 가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그 충청도로 향하게 됐는데, 기차를 타고 창밖에 이제 친구들이 나왔고 친구들의 손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봤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이 너무나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나는 막 머리 바짝 감고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뭐 화내요. 그러니까 순간 삐졌습니다, 사실. 되게 좀 속상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없는 그 30개월 동안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옆을 봤는데 아버지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의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입영하는 날 오셨습니다, 서울역에. 아버지가 온다는 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놀랐어요. 우리 엄마도 웃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저희 아버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아니, 눈물이 글썽거려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내가 잘못 봤나? 네. 아버지가 눈물이 이렇게 머문 눈을 평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해서 이제 다시 고개를 돌려서 마지막으로 그 모서리로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기차가 멀어져 가는 순간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여서 흐느껴 울고 있더라고요. 이야, 아버지가 흐느껴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버지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늘 부족한 아들, 그리고 늘 뭔가 거리가 먼 그 관계였죠. 그 순간까지. 하지만 엄마도 아닌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건, 이게 정말 이건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아들은 인생이 바뀌죠. 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했구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내가 힘들던 그 사춘기도 아버지는 날 사랑했겠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왜? 표현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직업이 가족 상담이라서 많은 가족을 상담합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갈라질 대로 갈라진 그 가족들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소통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몰랐던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땠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은 어떤 아버지였나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